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어제는 아버지 제사였고 매년 빠짐없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따뜻한 배려 덕분입니다. 남편은 저의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먼저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해 주었고 제가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모습을 시댁 식구들은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를 위한 조상제사를 아들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며 걱정 어린 말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우리 3남매를 키우셨다는 사연을 남편에게 들려주며 저희 가족의 상황을 조금씩 알렸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다정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 3남매 중 첫째였던 지아는 학창시절부터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일을 하셔야 했고 나와 형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라다 보니 마음 한편이 늘 공허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 남매도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세상을 일찍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배송센터에서 일하시며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작가로서 집에 오면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술을 마시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 깨우거나 불순종하면 심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세 형제는 아빠 목소리만 들립니다. 아빠가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려도 어깨를 으쓱하고 살금살금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성격 탓에 언니는 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드디어 취업을 했다고 말하며 자랐다. 언니가 떠난 자리에서 나는 언니를 지켜보며 배운 기술을 활용해 요리, 반찬 준비, 매일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다. 그러다 몇 년 뒤 형이 서울에서 대학에 갔을 때 형도 집에 있었고 나는 가까스로 탈출해 지금은 나 혼자만 남았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아빠와 단둘이 살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들더라. 점차 나는 희미해졌고 나이가 많아지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집에 세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는 기분에 따라 온 가족을 꾸짖고 떠나며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남동생이 하나둘씩 집을 나갔을 때에도 예전처럼 집을 꾸짖지 않았고 형은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싱크대에 음식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은주에게 너도 학교를 졸업하면 언니, 오빠처럼 집을 나갈 생각이냐고 물으셨다. 그날 나는 아버지의 질문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고 아버지는 내가 이 집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 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누나와 오빠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착하게 지내라고 말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들 이렇게 가출을 했는지 궁금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집이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타지 생활 당시 집은 남양주에 있었고 기차가 있었다. 지하철과 버스로 서울까지 오가는 순전히 아빠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화를 내지 않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살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는데 내가 집을 떠나면 아빠가 혼자 살게 될 텐데 아빠는 예전처럼 별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집을 나간 후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 옆에는 키 큰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품에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동생은 집을 나온 이후로 처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아빠가 신뢰하는 구석에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 해보고 싶다고 묻기 전에 그냥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두루마리 휴지를 내 옆에 던지며 아직도 내 눈에 보이니? 아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집을 나온 이후로 이제 결혼도 하고 뽀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아이들. 내가 안 된다고 반대하면 어떡할 건데 나은이가 다시 뱃속에 넣어줄까? 말해봐. 넌 너무 싸구려야. 으르렁거리는 아버지 앞에서 언니는 바닥에 펼쳐져 있는 휴지 두루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러 온 줄 알았다. 당신은 당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살고 있다. 요리와 요리를 포함합니다. 나는 적어도 한 번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행동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가족을 돌보고 그의 동생들을 돌보는 것. 그는 이제 아버지처럼 대접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꽉 쥔 주먹이 떨릴 정도로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처남이 그녀를 말리더니 시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틀렸어. 누나는 형부와 악수하며 내가 왜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옷 갈아입을 때까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나만 참고 견디고 사과하는 걸까? 더 이상 싫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아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결혼식에 오셨고 언니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처남은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 안에 가족이 떠나자 아버지는 안주도 없이 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개를 꺼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와 아빠 옆에 반찬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1만 원 주고 이것으로 언니 옷이라도 사주라고 하더군요. 준다고 하면 안 입을 테니 사준 것만 가져갈게요. 한 뭉치도 못 받았는데 50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아빠에게 아빠, 왜 우리 아이 옷 사주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요?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으면 최소한 여동생에게 옷이라도 사줄 수 있어요. 어제 언니네 남편 앞에서 그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받은 돈으로 여동생에게 줄 드레스. 그 후로 그 사람은 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사과하더군요. 그동안 아버지를 물려받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서 미안하다고 했고 웨딩드레스와 다르게 아버지가 많이 바뀌셨으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의 결혼식이 늦어졌고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고 오빠와 나만 남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언니의 결혼식 사진을 드렸습니다. 화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3년 후 오빠가 결혼했을 때 서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아버지는 형의 결혼식에 연회석에 앉았고 형수는 형과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다. 그녀는 친절한 집안의 딸이고 게다가 부자의 동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녀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내 동생을 대하고 나를 흥분된 공주처럼 대하는데 그것은 불쾌합니다. 그런데 형은 아내를 공주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결혼식이 끝난 뒤에야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경고라도 하듯 아버지께 결혼식 날 말씀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헐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고 결혼식 날 도착해서 경적을 울리면 됩니다. 오늘 내 약혼녀가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왔다고 하려고요. 아, 그거 그 사람 아빠 거야. 결혼식에 가져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양복을 챙긴 것 같습니다. 형은 마치 거지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양복을 주고 1시간 넘게 보관해 두었다.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리고 형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나는 아빠가 동생에게 화를 낼 때보다 동생 앞에서 침묵을 지킬 때 더 화가 난다.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슬픈 눈물로 돌아가라. 그들은 더 조용히 왔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누나와 남동생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전화를 끊습니다. 만약 결혼한다면 적어도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에는 오라고 권유하겠지만 올 때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차갑게 거절했다. 그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 당신은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역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집에 데려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잡은 나와 아버만 남았다. 창고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가 아버지가 일하는 곳인지는 몰라서 가끔 모회사에서 간식이나 고무젤리 등을 가져오곤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녹색에,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면 간식을 많이 가져다 줬을 텐데 그때 네 아버지가 너무 잔인해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게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나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만 했을 뿐인데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굶어 죽게 놔두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돌아섰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내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말했듯이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버지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죽으면 변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안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거기에서 자지 않으셨습니다. 바닥에 누워있지만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나는 그를 흔들려고 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보니 손이 떨어져서 너무 놀라서 119에 전화해서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발견 시간이 빨라 큰 피해 없이 깨어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인해 몸이 마비되시면서 그 기간 동안 몸이 마비되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아침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때는 젓가락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나는 미쳤다. 당사자인 아버지도 많이 답답하셨겠지만 아버지를 돌본 경험은 더욱 그랬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나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빨래하고 옷 입히고 먹이느라 온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동생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야, 나 주부인데 밥 좀 먹어야지.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빠랑 한 방에 살기엔 몸이 부족해서 뛰쳐나와서 버텼을 텐데 힘든 건 알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집을 갖고 우리한테 보상으로 쓸 정도로 멍청한 건가? 남태는 남태를 도와줄 수 없으니 내가 은철이랑 상의할게. 그러니 너도 멍청한 짓은 그만하고 시간이 늦으면 먼저 그 집에서 나가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힘이 빠지고 그 사람은 아파서 다른 사람도 못 움직일 정도였다. 누군가를 버리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해라. 며칠 뒤 형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도 나와 같은 말을 했다. 어쨌든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은 어렸을 때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고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게 하시나요?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며 이렇게 살았습니까? 남편과 저는 둘 다 일이 바빠서 그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쁜 동안 내가 대신 돈을 줄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부유한 집안의 사위인 형이 내게 간병비로 매달 150만 원을 보내준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못해요. 일을 그만뒀고 수입이 없어서 가족이 너무 가난해요.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제가 전화했을 때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울하다고 했었는데 그 후 저축한 돈으로 간호용품과 생활비를 샀어요. 오염된 지역에서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더 이상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비도 아빠를 위해 쓴 돈도 있었지만 아빠와 24시간 함께할 수 있는 체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막 헤어진 남편이 집에 와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회사에서 제 사정을 듣고 바로 만나러 왔다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이 일을 파탄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귄 지 반년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해달라고 빌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헤어졌고 그래서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내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존재도 모르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지만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본다는 게 현은이는 믿을 수 없었다. 너도 너무 절망해서 죽을 지경이야. 누나와 남동생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아픈 아버지를 두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아버지이시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왜 먼저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살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남편 덕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병 바우처와 기타 지원 물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큰아빠 목욕을 혼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움 덕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고정 수입이 있어서 잠시 쉴 수 있어요. 게다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집 밖으로 나가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정신적으로 나아지세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에 온 후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몰랐다면 암퍼스톤은 내가 이유를 모른다면 더 이상 나를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돌보던 중 멘탈 붕괴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일과 사랑이 내게서 완전히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상실감에 시달렸지만 남편 덕분에 회복한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종종 집에 와서 모든 일을 도와주고 회복 치료에도 동행합니다. 준 덕분에 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점차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약간 어눌하긴 했지만 심하게 마비된 오른팔을 제외하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행거리도 많이 좋아졌다.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그를 만났는데 언제까지 남자들이 집에 드나들게 할 건가요? 그녀는 수희와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가 많이 부족할 뿐입니다. 코가 2개 있거나 입을 비뚤어지게 만들었거나 수환이는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이 달콤한 몸매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재치가 없어 보이는군요. 그렇죠? 무례하게 굴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른이 되면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도 좋지 않을 거예요. 내 여동생도 나이가 많고 아이도 있어서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드레스. 우리 아이가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았어야지. 그랬다면 강제로 하게 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실행하세요.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손을 잡아주겠는가? 나는 솔직하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 언제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열심히 회복하신 이유가 바로 내 손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당신의 가을에 당신 말대로 결혼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덕분에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됐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걱정이.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 스트리트를 따라 걸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눈가에 계속 눈물이 고여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수척해져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웨딩케 오르자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은주를 잘 부탁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저는 못생긴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주를 지켜주겠다고 하셨다.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우리 신혼여행.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야, 행복해라. 그 소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됐다. 신혼여행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내와 나는 남은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혼돈 상태에 빠졌어야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하던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뼛속까지 붙잡혀 아버지가 내게 3억 원을 빚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돌려줘야 하더군요. 그는 모른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갔고, 그 사이 누군가 신고를 했고,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와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은준호는 아버지에게 빚진 걸 언제 알았나요? 은주,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계셨다면 추심자는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내 유산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그것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한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시끄러운 이혼에 모두가 열광하지만 모두에게 골치 아픈 일이다. 언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은주 씨도 그렇게 해야죠. 이유 없이 지출하지 마세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누나와 남동생은 서둘러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지금 보려고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신을 잃고 장례식장을 지키느라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낡은 지갑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스레니야, 은주야, 이거 받아. 그것은 내 죽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지갑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꿈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울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많이 울어?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구나, 자기야. 꿈에 아빠가 나타나서 지갑을 주면서 아빠 죽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어. 모르겠어요. 지갑을 받는 게 좋은 꿈 아닌가요? 아빠, 지갑을 찾아야 해요. 나는 일어나서 코트를 입고 있었다. 막 택시를 타려고 할 때 남편이 따라오더니 차창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집을 먼저 수색한 것처럼 서랍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지갑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다른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아버지께서 평소 지갑을 보관하시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을 때 샀던 지갑이 있는데 아빠는 아까워서 줍지도 않고 여러 번 서랍에 넣어두었다. 고슬란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서 안을 들여다보니 보험 설계사의 명함이 보였습니다. 평생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외에는 이런 것이 그의 지갑에 들어있을 텐데 집회 장소에서는 접혀 있습니다. 백지를 펼쳤을 때 그 생각은 말끔히 지워졌고 아버지와 누나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썼다는 메모가 들어있었다. 로지컬리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언니 부부가 빌린 돈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수십억 달러를 언니 부부가 갚을 것이라는 공증된 기록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피가 거꾸로 뒤집힌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서 언니 집으로 갔어요. 그녀는 이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이 3억 원이라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유산을 포기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당신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여기 서랍에서는 이걸 찾을 수 없어요. 못 찾아서 동생 눈앞에 메모지를 밀었어요. 그 이후로 언니와 저는 생각이 깊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얼굴에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욕을 내뱉었다. 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저를 쳐다보기까지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 많은 돈을 빌렸고 그러다가 친구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 발가벗고 자네, 쓰레기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빌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 모르시나요? 넌 아마 돈 벌려고 집을 팔 정도로 나쁜 애였을 거야. 내장, 이번 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문제로 법원에 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머리를 높이 들고 살고 싶으면 내가 돌려주겠다.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언니 집을 떠난 사람이 기자가 됐다.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었고 팔에 IV를 안고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봤을 때 바로 그거야 은주야. 이제 일어났구나. 그녀는 이틀 동안 잠을 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내게 지급되고 수혜자는 당신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상속관계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낸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 잠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극적이었고 매우 아버지다운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이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그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마음을 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니와 형은 제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늦게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급히 달려와 보험금을 셋으로 나누자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아빠의 보살핌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제게 눈치를 주며 압박을 가했지만 제 생각엔 그들은 단지 돈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산, 그 돈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미리 이 상황을 예상하고 아무 말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법의 판단에 따라 언니와 형은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집에서 조상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혜로운 조언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